그녀는 죽어야 보험금이 더 나와. 살아있으면 돈만 잡아먹어. 제 남편의 목소리가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내일 수술을 앞둔 환자였고 그는 제 수술비 700만 원을 빼돌린 남편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명품백을 사주고 두 사람은 제 집 침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 병원에 누워있는 여자가 뭘 하겠어. 그날 밤 남편은 제 죽음을 기다렸고 저는 남편의 끝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진단서를 움켜쥐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던 그날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만 들렸지요. 하얀 종이에 적힌 세 글자가 제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지더니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오혜민 환자분, 제 말 들리십니까?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시며 겨우 대답했지요. 중증 종양입니다. 크기도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됩니다. 가장 빠른 날짜로 수술을 잡아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술은 언제가 가장 빠릅니까? 저는 바로 받겠습니다. 저는 진단서 모서리를 손톱으로 꾹 누르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입원하시고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수술하셔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병이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하루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전부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요. 10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에이스 소리를 들었던 시간이 2살 어린 남편 김정수의 학자금을 갚아주고 양복을 다려주고 도시락을 싸주며 보냈던 시간이 진단서 한 장 앞에서 무색하게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정수가 종이컵을 든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며 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정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달려왔지요. 혜민아, 의사가 뭐래? 왜 얼굴이 그래? 답답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정수가 제 어깨를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종양이래. 수술을 바로 안 하면 위험하대. 나 수술 받을 거야. 저는 가만히 정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종양?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해?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정수가 종이컵을 떨어뜨리며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 정수가 제 등을 토닥이며 울먹였지요. 정수야, 나도 많이 놀랐어. 그래도 정신 차릴 거야. 무너지지 않을게. 저는 정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부부가 이런 것 같이 겪자고 결혼한 거잖아. 간병이고 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돈 문제도 괜히 네가 들여다보지 말고 나한테 맡겨. 정수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수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잠시 바닥을 향한 사이 저를 끌어안고 있던 정수의 팔에서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굳어가는 기척이 스치듯 전해졌습니다. 정수야. 저는 다시 고개를 들며 정수를 불렀습니다. 왜? 왜 그렇게 봐? 내가 뭐 이상한 말 했어? 정수가 흠칫 놀라며 황급히 표정을 풀었지요. 고마워. 그리고 나 이번 수술 꼭 받을 거야. 미루지 않을 거야. 저는 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일단 원무과부터 가자. 이번 수속 밟아야지. 절차 늦어지면 나까지 피곤해져. 정수가 제 손을 놓고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를 한기로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정수가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고 답장이 오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순간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해? 저는 정수의 옆에 따라붙으며 물었습니다. 회사. 회사에 일정 좀 조정해야지. 너 입원하면 내가 자주 와야 하잖아.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남편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정수가 휴대전화를 황급히 주머니에 넣으며 둘러댔지요. 그래. 바쁜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은 수술이 먼저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 안쪽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원무가 창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직원에게 입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수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묘한 질문을 꺼냈지요. 혜민아, 이거 수술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 거야?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정수가 손가락으로 동의서의 한 줄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위험도? 의사 선생님은 지금 수술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하셨어. 나는 그 말 믿고 수술 받을 거야. 저는 펜을 들고 서명란을 채워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괜히 큰 돈 들이고 결과가 나쁘면 그건 다 누가 감당해. 정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물었지요. 잘못되면이라니, 정수야. 그런 말은 지금 할 말이 아니야. 나는 살아서 나올 생각뿐이야. 저는 펜을 멈추고 정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보험은 들어둔 거 있어.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둬야 할 거 아냐. 남편인 내가 돈 계산도 못하면 누가 해. 정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사망보험금 말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그 돈을 묻는 거야. 저는 정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사망까진 아니고. 말 참 무섭게 하네. 그냥 보험 종류가 뭔지 정도지. 가족이잖아. 네가 아프면 결국 뒤처리는 내가 해야 하잖아. 정수가 시선을 슬쩍 피하며 어깨를 으쓱했지요. 몇 년 전에 같이 가입했던 거 있잖아. 사망 시 3억 나오는 거. 하지만 그건 내가 죽었을 때 얘기야. 나는 그 돈 받을 일 만들 생각 없어. 저는 펜을 다시 들고 서명을 마저 끝내며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3억이라.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생각보다 크네. 아니, 그냥 알아두는 거야. 정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펜대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요. 아픈 아내 앞에서 죽음과 보험금을 입에 올리는 남편이라니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짓눌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그저 놀라서 횡설수설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원무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입원실 호수를 안내했습니다. 정수가 제 가방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곁눈질로 확인하는 모습이 또 한 번 시야에 잡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침대 옆 보조의자에 걸터 앉아 제 손을 잡았지요. 혜민아, 너 진짜 잘 견뎌야 해. 알았지. 괜히 약한 소리에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정수가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응, 견딜 거야. 수술도 치료도 끝까지 받을 거야. 나 쉽게 무너지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수의 손을 마주 잡았지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알림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1차 진단 위로금 700만 원이 입금 예정이라는 내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문자 왔어. 진단 위로금이 입금된대.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정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라고? 정확히 얼마야? 화면 좀 똑바로 보여줘. 정수가 휴대전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지요. 700만 원. 진단 위로금이래. 수술비랑 치료비로 써야 해. 저는 알림을 닫으며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700이나 나오네. 다행이다. 수술비에 보태면 되겠어. 어차피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는 아픈 사람인데 돈까지 쥐고 있으면 머리만 아파. 정수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지만 제 눈에 비친 정수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낯선 기운이 정수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갔지요. 정수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지금 그 돈이 그렇게 반가워? 저는 정수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표정? 나 아무 표정도 안 지었는데. 환자가 예민해지면 옆 사람이 더 힘들어져. 정수가 황급히 미소를 짓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근데 혜민아, 나 오늘은 집에 가서 자야 할 것 같아. 여기서 밤새는 건 좀 아니잖아. 정수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왜? 오늘 밤만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내일 수술이잖아. 저는 침대 시트를 손에 꼭 쥐며 정수를 올려다보았지요. 여기 보조 침대가 너무 좁고 불편하잖아. 나도 내일부터 회사 다녀야 하고 너 챙길 거리도 집에서 좀 가져와야 해서 내가 여기서 허리라도 나가면 너까지 누가 챙기겠어. 정수가 가방 지퍼를 올리며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대신 내일 수술 준비 시간에 늦지 마. 저는 입가에 억지 웃음을 띠며 정수의 손을 놓아주었지요. 그래, 푹 자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전화 안 받으면 바쁜 줄 알고 쓸데없이 계속 누르지는 마. 정수가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병실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아려오면서 옆구리의 통증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통으로 손을 뻗었지만 정수가 닫아둔 뚜껑은 제 약해진 소나기로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힘을 주어 뚜껑을 비틀었을 때 손목이 시큰하게 아파오면서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간신히 물 한 모금을 삼키고 진통제를 입에 털어넣은 뒤 저는 침대에 모로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병원 주차장 쪽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깜빡거리며 멀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헤드라이트가 향하는 방향이 우리 집 쪽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은 병원 동쪽으로 가야 했는데 정수의 차는 서쪽으로, 그것도 정수의 회사 근처 오피스텔 단지가 있는 방향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한 달 전 정수가 새벽 3시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고 2달 전 회식이라며
사라졌다가 다음 날 아침 양복에 묻혀온 낯선 향수 냄새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거실 홈 카메라 앱 아이콘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다시 화면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지요. 지금 확인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병실 형광등 불빛조차 한기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만 옆구리의 통증보다도 가슴 안쪽에서 차오르는 까닭 모를 불안이 더 저를 짓눌렀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병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진통제 기운이 도는 와중에도 잠들지 못한 채 협탁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내일이면 수술 날이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다시 일어나 정수와 함께 평범한 저녁 밥상을 마주할 수 있기를 저는 그 순간 마음 깊이 빌었습니다. 병실 시계가 새벽 3시를 넘어가던 무렵 진통제 기운에 어렴풋이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운 것은 휴대전화의 짧은 진동음이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한참을 뒤척이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끌어당겼을 때 화면에 떠 있는 알림 문자 한 통이 제 졸음을 단숨에 날려버렸지요. 보호자 신청에 의한 수술 일정 연기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납하신 수술비 환불 처리도 함께 진행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같은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는 정수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지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정수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다시 걸어도 결과는 같았고 저는 환자복 차림 그대로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꿰어 신었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끌고 병실 문을 나서는 동안 옆구리의 통증이 칼로 베듯 욱신거렸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야간 간호사 스테이션의 형광등 불빛이 멀리서부터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환자복 차림으로 다가오는 저를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환자분,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당직 간호사가 다급하게 저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제 수술 일정이 연기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잠시만요. 차트 좀 확인해 볼게요. 당직 간호사가 모니터로 돌아가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머, 환자분. 정말이네요. 오늘 새벽에 보호자분이 직접 오셔서 연기 신청서 내고 가셨어요. 당직 간호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작게 탄식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스테이션 카운터를 2손으로 짚으며 물었지요. 김정수 보호자분이요. 새벽 1시쯤 오셨다고 인수인계 메모가 남아 있어요. 당직 간호사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제발이요. 저는 카운터에 더욱 몸을 기대며 사정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지요. 연기 신청서 맨 아래에는 분명히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제 것이 아니었지요. 저는 평소에 받침을 둥글게 마무리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서류에 적힌 서명은 받침이 모두 각이 진 채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제 글씨가 아니에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서명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당직 간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 어제 입원할 때 동의서에 서명한 거랑 비교해 보세요.
저는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간신히 카운터에 의지해 버티며 다시 말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어제 작성한 입원 동의서를 꺼내 두 서명을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도 두 글씨의 차이는 누구나 알아볼 만큼 분명했지요. 환자분, 이거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환불 처리된 선납금도 보호자분이 본인 계좌로 받아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당직 간호사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선납금도요. 저는 카운터 위로 무너지듯 상체를 기울이며 물었지요. 네, 환자분. 선납금 전액이 김정수 보호자분 명의 계좌로 이체 처리됐어요. 당직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키패드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더듬어 금융 앱을 열었지요. 며칠 전 정수가 회사 서류를 떼야 한다며 잠깐 빌려갔던 공동인증서와 OTP,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야 윤곽이 잡혀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자분, 일단 병실로 들어가시고 보호자분께 다시 연락해 보세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 당직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저를 다독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링거 거치대를 다시 끌어당겼지요. 병실로 돌아오는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정수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저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지요. 신혼집 거실과 침실에 설치해둔 홈 카메라였습니다. 반려묘 관리와 보안을 명목으로 정수 몰래 설치해둔 그 카메라들은 음성 녹음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고 제 휴대전화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을 떨며 앱 아이콘을 눌렀지요. 거실 카메라 화면이 천천히 떠올랐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적외선 모드로 전환된 화면에 비어있는 거실의 모습이 흐릿하게 잡혔고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어록이 띠리릭하고 풀리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작게 들려왔고 거실 등이 환하게 켜지면서 적외선 화면이 컬러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숨을 멈췄지요.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수 혼자가 아니었지요. 정수의 한쪽 팔이 어떤 여자의 잘록한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며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기야, 진짜 너네 집 좋다. 거실 엄청 넓어. 여자가 까르르 웃으며 정수에게 안기듯 매달렸습니다. 좋지. 우리 집이잖아. 인테리어도 내가 다 한 거야. 정수가 능청스럽게 어깨를 으쓱하며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지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든 채 그대로 침대 머리맡까지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저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수의 회사 송년회에 한 번, 정수의 부서 회식 자리에 한 번 따라갔을 때 보았던 얼굴이었지요. 정수의 직장 후배이자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안지연이었습니다. 당시 지연은 제게 형부, 언니라며 살갑게 굴면서 제 손목의 시계를 부러운 듯 매만지던 29의 여자였지요. 자기 부인 입원했다는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지연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
너는 신경 쓰지 마. 정수가 지연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거실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근데 진짜 미안해서 어떡해. 부인 아픈데 내가 여기 와 있어도 되는 거야. 지연이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랑 나랑 사이에 미안하다는 말이 어디 있어. 정수가 지연의 볼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능글맞게 답했지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을 짓누르면서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회사 일로 잠깐 들른 거라고, 어쩌면 정말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데리고 온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지연이 정수의 목에 팔을 감으며 정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천천히 포개는 순간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수가 지연의 허리를 받쳐들어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만의 밤이다. 누구도 안 와. 정수가 지연의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쌌지요. 근데 자기 부인 수술은 진짜 미룬 거야. 지연이 정수의 가슴팍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물었습니다. 미뤘지. 석 달 뒤로. 새벽에 병원 가서 다 처리하고 왔어. 정수가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자랑하듯 말했지요. 우와, 자기 진짜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다 처리했어. 지연이 손뼉을 작게 치며 감탄했습니다. 서명 하나 흉내 내는 게 뭐 어렵다고. 10년 살았으면 마누라 사인 정도는 눈 감고도 그리지. 정수가 입꼬리를 빗두름하게 올리며 답했지요.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다시 부여잡았습니다.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고 입술 안쪽을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번지기 시작했지요. 병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한쪽 손으로 차가운 타일 바닥을 더듬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링거줄이 손등에서 쓸리며 통증이 번졌지만 그 통증은 가슴 안쪽에서 들끓는 무언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저는 침대 모서리를 짚고 일어서서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수와 지연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깔깔대고 있었고 신혼집 거실은 마치 두 사람의 집인 양 한나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지요. 폐 깊숙이까지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였다가 다시 길게 내뱉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던 가슴 한가운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이 들었고 손끝에 떨림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지요. 병실 협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화면 잠금을 풀면서 입술 안쪽 살을 또 한 번 깨물었고 그 비릿한 통증을 신호 삼아 머릿속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수와 지연이 신혼집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떠드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이미 제 손바닥 위에 작은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지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 하단에 자리한 녹화 버튼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화면 위쪽에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 가방 안에서 충전기를 꺼내 휴대전화에 연결했지요. 오랜 시간 녹화를 견뎌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수가 부엌 쪽으로 사라졌다가 무언가가 든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입가에 차갑게 흐르는 무언가를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냈지요. 그것이 눈물인지 입가에서 흘러나온 피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지연은
신혼집 거실 한복판의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다리를 길게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정수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큰맘 먹고 보태주신 돈으로 친정어머니가 2달을 발품 팔며 골라준 그 가죽 소파였지요. 지연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쿠션 2개를 옆구리에 끼고는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어 누군가에게 보내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봐. 나 여기 사진 좀 찍어줘. 지연이 정수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이며 불렀습니다. 잠깐만, 너한테 줄 거 있어. 눈 감고 손 내밀어봐. 정수가 현관 옆 신발장 안쪽에서 화려한 종이 가방을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왔지요. 뭔데? 빨리 보여줘. 지연이 소파에서 펄쩍 일어나 정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눈 감으라니까. 누나가 자꾸 말 안 들으면 안 줘. 정수가 짐짓 정색하며 종이 가방을 등 뒤로 숨겼지요. 지연이 2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입을 해벌어진 채 키득거리자 정수는 종이 가방에서 광택이 번지르르한 직사각형 박스를 꺼냈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꺼내든 정수의 손에는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갈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지요. 백화점 명품관 진열대에서나 볼 법한 광고에서 여배우들이 들고 나오는 그 가방이었습니다. 이제 눈 떠도 돼. 정수가 지연의 손에 가방을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어머, 자기 미쳤어. 이거 진짜야. 진짜 신상 맞아. 지연이 가방을 2 손으로 받쳐들고 입을 떡 벌렸지요. 진짜지. 가짜 줄까봐. 너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거잖아. 정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자기 진짜 괜찮아.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지연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는 거울 앞으로 달려가며 새된 목소리로 물었지요. 700만 원짜리야. 너 정도 되면 이런 거 들어야지. 싸구려 들고 다니지 말고. 정수가 자기 일인 양 어깨를 으쓱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휴대전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7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내려온 한기가 발끝까지 닿는 것을 느꼈지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금융 앱 아이콘을 눌렀고 저는 잠금 번호를 누르는 동안에도 휴대전화 화면 한쪽으로 거실 영상을 계속 띄워두었습니다. 거래 내역 첫 줄에 새겨진 글자가 한참 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저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해민 본인명의 계좌에서 김정수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기록이 어제 오후 4시 23분에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동인증서 인증과 OTP 번호 입력까지 완료된 정상 거래로 처리되어 있었지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더듬으며 며칠 전 정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떼야 하는데 자기 공동인증서가 만료돼서 곤란하다며 1시간만 빌려달라고 사정하던 정수의 모습이 또렷이 되살아났지요. 저는 그날 정수에게 휴대전화를 통째로 건네주었고 OTP 카드까지 함께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다 자기가 산 거야. 지연이 거울 앞에서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내 돈으로 샀지. 그럼 누구 돈으로 샀겠어? 정수가 캔맥주를 따며 호기롭게 답했지요. 저는 화면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휴대전화 모서리가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수의 그 한마디가 폐부 깊숙이 박혔지요. 정수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카드 결제 대금을 갚느라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던 사람이 그 입으로 내 돈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었으니까요. 자기야, 와인 한 잔만 더 줘. 분위기 좀 내자. 지연이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다시 소파에 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 안주도 가져올게. 마누라가 어제 손질해둔 과일이 냉장고에 있더라. 정수가 냉장고 문을 열며 답했지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정수가 부엌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아침 입원하기 전 정수의 저녁상을 차려주려고 욱신거리는 옆구리 통증을 참아가며 과일 껍질을 깎고 한 입 크기로 잘라 밀폐용기에 차곡차곡 담아둔 그 과일이었지요. 손목이 시큰거려 칼질을 2번이나 멈췄던 그 과일이었습니다. 오, 자기 마누라 손맛 좋네. 과일 모양도 예쁘게 잘 깎아놨다. 지연이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찍어 입에 넣으며 깔깔거렸습니다. 마누라가 야무지긴 야무져.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야무지고. 정수가 와인잔에 술을 따르며 맞장구 쳤지요. 근데 자기 그렇게 좋은 마누라 두고 왜 나랑 만나? 지연이 와인 잔을 받아들며 정수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콕 찔렀습니다. 마누라는 마누라고 너는 너지. 마누라가 돈은 잘 벌어도 너처럼 나한테 다정하진 않잖아. 정수가 지연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답했지요. 저는 입술 안쪽 살을 다시 한번 깨물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가시지 않은 곳에 다시 이가 박혔지만 저는 그 통증이 차라리 반가웠지요. 이 통증이 없었다면 저는 휴대전화를 그 자리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거실 화면에서 정수와 지연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양복을 입은 채 새벽에 들어와 회사 회식이라고 둘러대던 정수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지난달 정수의 와이셔츠 깃에서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휴대전화를 늘 뒤집어두던 버릇, 욕실에서 1시간이 넘게 통화하던 모습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진작 알아챘어야 했지요. 아니, 진작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정수의 학자금을 갚아준 시간이, 명절마다 시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들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외면해왔던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야, 그 마누라 진짜 입원 길어진다며. 지연이 와인 잔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길어지지. 수술 미뤘으니까 석 달은 더 끌어야지. 정수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답했지요. 그동안 자기 마누라 약 잘 안 챙기면 어떡해. 그러다가 갑자기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연이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짐짓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고 그게 뭐 내 책임이야. 정수가 입꼬리를 비틀며 답했지요. 지연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정수의 어깨를 손으로 살짝 밀쳤습니다. 정수도 따라 웃으며 와인 잔을 비웠지요. 근데 자기 마누라 어디 아프다 그랬지. 뱃속이라 그랬나? 지연이 와인 잔을 다시 채우며 물었습니다. 뱃속이지.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정수가 사과를 우물거리며 답했지요. 근데 자기 마누라 병실에서 약 먹는 거 자기가 가서 챙겨주잖아. 자기가 안 챙겨주면 어떡해. 지연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정수를 곁눈질했습니다. 안 챙겨주면 안 먹는 거지. 마누라가 손이 부어서 약통도 잘 못 연다더라. 정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지요. 저는 휴대전화를 든 손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정수가 닫아두고 간 물통 뚜껑이 떠올랐지요. 정수는 평소 제가 손목이 약해 페트병 뚜껑조차 힘겹게 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수가 일부러 뚜껑을 단단히 잠가두고 갔다는 사실이 거실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로 비로소 명확해졌지요. 자기 진짜 너무하다. 마누라 불쌍해서 어떡해. 지연이 입을 가리며 깔깔거렸습니다. 불쌍하긴. 마누라가 죽어나가줘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 거 아냐.
정수가 와인 잔을 들어보이며 답했지요. 지연이 그 말에 맞춰 자기 와인 잔을 정수의 잔에 부딪혔고 챙하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둥글게 말아 웅크렸지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막혀버린 듯 숨을 쉴 때마다 마른 흐느낌만이 새어나왔지요.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저는 그 빗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골랐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안쪽이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이 느껴졌고 그 차가움이 가슴 한복판까지 번지자 비로소 흐느낌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한번 훔쳤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넘겼지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태블릿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거실 영상의 녹화 버튼이 아직도 빨갛게 깜빡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러고는 태블릿을 열어 클라우드 저장소 폴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증거. 저는 그 두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또렷이 굳어가는 감각이 들었지요. 배신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이성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면서 손끝의 떨림이 거짓말처럼 멎었지요. 화면 너머에서 정수가 와인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의 손을 잡아 끄는 정수의 입가에는 짙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두 사람이 향하는 방향은 거실 안쪽, 제가 결혼한 첫날부터 정수와 함께 사용해온 부부 침실 쪽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침실에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으로 화면을 전환했지요. 화장대 거울이 정면으로 잡히고 침대 머리맡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각도였습니다. 녹화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빨간 점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고 저는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다시 꽂은 채로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모았지요. 병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제 얼굴에 떠올라 있던 표정은 어쩌면 정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침실 카메라로 화면을 전환하자 닫혀있던 침실 문이 안쪽에서 열리며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정수가 지연의 손목을 잡아 끌고 안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와인 기운에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지연의 어깨에는 갈색 가죽 가방이 여전히 매여 있었고 손에는 와인 잔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와, 자기야. 여기가 부부 침실이야. 지연이 까치발로 들어서며 새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 들어와. 편하게 둘러봐. 정수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손을 까딱였지요. 근데 진짜 들어가도 돼. 자기 부인 침대인데. 지연이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대며 짐짓 망설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부인 침대가 어디 있어? 내 침대지. 마누라야 입원해서 못 들어오잖아. 정수가 와인 잔을 협탁 위에 내려놓으며 호기롭게 답했지요. 지연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침실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곧장 화장대 쪽으로 향했고 저는 휴대전화를 든 두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요. 그 화장대는 작년 결혼기념일에 친정어머니가 큰맘 먹고 선물해 주신 원목 화장대였습니다. 어머니가 백화점 가구 매장을 3번이나 다녀와서 고른 물건이었고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보석함과 시집 올 때 가져온 어머니의 옥반지가 서랍 안쪽에 보관되어 있었지요. 어머, 자기 부인 화장품 진짜 많다. 지연이 화장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많지. 마누라가 화장품에 돈을 그렇게 쏟아붓더라. 정수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우며 답했지요. 지연이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병을 들어 코끝에 가져다 대더니 한쪽 손목에 뿌렸습니다. 지난 생일에 정수가 사주었다며 한참을 자랑하던 그 향수였지요. 지연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향수 나도 가져갈래. 자기 마누라 향수 좀 비싸 보인다. 지연이 향수병을 가방 안에 슬쩍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가져가, 가져가. 어차피 마누라 다시 못 쓰게 될 거잖아. 정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지요. 저는 그 한마디에 휴대전화 화면을 든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굳었습니다. 어차피 못 쓰게 된다는 그 말의 무게가 가슴 안쪽을 짓눌렀고 저는 침대 머리맡에 등을 더 깊이 기대며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지요. 지연이 화장대 첫 번째 서랍을 열어 그 안의 물건들을 손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챙겨주신 옥반지와 진주 귀걸이가 든 보석함이 지연의 손에 들렸고 지연은 그것을 거울 앞으로 가져와 함부로 열어보았지요. 이거 진짜 진주야. 자기 부인 이런 거 어디서 다 났대. 지연이 진주 귀걸이를 자기 귓불에 가져다 대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누라 어머니가 챙겨준 거라더라. 시집 올 때 정수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답했지요. 어머, 그럼 진짜 비싸겠다. 이것도 좀 가져갈까? 지연이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정수를 슬쩍 곁눈질했습니다. 가져가. 누나 어차피 이제 안주인 자리 들어올 텐데 부인 물건 정도는 마음대로 써도 돼. 정수가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했지요. 저는 입술 안쪽 살을 다시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그 옥반지, 그것들이 지연의 손에서 함부로 만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안쪽이 시리게 저려왔지요. 그러나 저는 휴대전화 화면 한쪽에 깜빡이는 빨간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통증을 차곡차곡 가슴 안쪽에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두 번째 서랍을 열더니 작은 약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옆구리 통증을 견디느라 의사 선생님 처방으로 받아둔 진통제였지요. 자기야, 이건 뭐야? 약통인데. 지연이 약통을 흔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마누라 진통제야. 옆구리 아파서 챙겨 먹는 거. 정수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답했지요. 근데 자기, 솔직히 말해봐. 자기 부인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지연이 약통을 손바닥에 굴리며 정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정수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픽 웃었지요. 아니, 솔직히 자기 부인 입원해서 수술도 미루고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랑 나랑 진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냐? 지연이 정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마누라가 정신없이 누워만 있는 것보단 그냥 한 번에 가버리는 게 깔끔하긴 해. 정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지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는데? 사망보험금이라 그러던가. 지연이 약통을 협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3억? 그 외에 회사 단체 보험까지 합치면 한 5억 정도는 나올걸? 정수가 손가락을 펴보이며 답했지요. 지연이 휘파람을 부는 신용을 하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고 두 사람은 마치 농담이라도 주고받는 것처럼 깔깔거렸지요. 근데 자기,
마누라 그냥 누워만 있으면 알아서 나빠지나. 지연이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정수의 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술 미루면 자연스럽게 악화된다더라. 한 달, 두 달 지나면 알아서 갈 거야. 내가 손에 피 묻힐 일도 없고. 정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지요. 진짜야. 그러면 자기 진짜 부자 되는 거잖아. 지연이 정수의 무릎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며 새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자 되지. 마누라 명의로 된 아파트도 다 내 거 되는 거고. 누나도 이제 안주인 노릇 한번 해봐야지. 정수가 지연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답했지요. 저는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귓속이 윙윙 울리면서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지만 저는 두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 음량을 한 단계 더 올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수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짧게 울리더니 정수가 통화 버튼을 누르며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엄마야. 정수가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정수야, 지금 어디야? 그년 병실에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스피커 너머로 시어머니 오복래의 앙칼진 목소리가 침실 안에 퍼졌지요. 엄마, 나 집이야. 지연이도 같이 있어. 정수가 천연덕스럽게 답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년 병상에 붙어 있어 봐야 뭐 좋은 일이라도 있겠냐? 인생만 꼬이지. 오복래의 목소리가 거실 텔레비전 소리처럼 또랑또랑하게 흘러나왔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절마다 봉투를 챙겨드리며 손을 잡아드렸던 그 시어머니였고 며칠 전 입원 소식을 전했을 때 안쓰럽다며 한참을 우셨던 그 시어머니였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휴대전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이도 있구나. 어이구, 너야말로 우리 정수랑 어울리는 색시지. 오복래가 목소리를 한 톤 높이며 답했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지연이 입꼬리를 길게 올리며 답했습니다. 정수야, 잘 들어. 그년 수술 안 받게 잘 처리한 거 맞지? 오복래가 다시 정수에게 물었지요. 엄마, 다 처리했어. 석 달 뒤로 미뤘으니까 그동안에 알아서 갈 거야. 정수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우며 답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일을 야무지게도 처리한다. 오복래의 목소리에 흡족함이 묻어나왔지요. 근데 엄마, 보험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정수가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일단 절반은 엄마한테 보내고 나머지로 너랑 지연이 신접살림 차려라. 그년명의 아파트도 정리해서 큰 평수로 옮기고. 오복래가 거침없이 답했지요. 네, 어머니. 제가 알뜰하게 살림 살게요. 지연이 두 손을 모아쥐며 답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빨리 그년이 떠나줘야 너희도 새 출발을 하지. 우리 정수가 그년 때문에 10년이나 답답하게 살았어. 오복래가 혀를 쯧쯧하며 답했지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침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깔깔거리는 정수와 지연, 그 너머로 시어머니의 살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모든 장면이 한 컷의 정지화면처럼 머릿속에 박혔지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생신마다 한복을 맞춰드렸고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직접 준비해드렸고 시어머니가 다리가 안 좋다고 하실 때마다 한약을 지어드렸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년이라는 두 글자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토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동안 저는 어쩌면 매일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안색이 어떠시냐고 물어보고 있었지요. 엄마, 끊을게. 누나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정수가 입꼬리를 올리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끊어. 오늘은 즐겁게 보내라. 누나 잘 챙겨주고. 오복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오고 통화가 종료되었지요. 침실 안에는 다시 정수와 지연 두 사람만 남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키득거렸습니다. 정수가 침대 위에서 지연의 어깨를 끌어당겼고 두 사람은 그대로 침대에 나란히 쓰러졌지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등줄기를 따라 흐른 식은땀이 환자복 안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복판에서 끓어오르던 무언가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울고 있을 때는 지났습니다. 배신감에 떨고 있을 때도 지났지요.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10년 동안 정수에게 쏟아부었던 사랑도 시어머니에게 바쳤던 정성도 신혼집을 마련하느라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시간도 이제는 모두 한쪽으로 치워두기로 했지요. 저는 손등으로 입가를 한번 닦았고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병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들어 올렸을 때 제 얼굴에 떠올라 있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은 강물의 표면처럼 어떤 흔들림도 없었지요. 저는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태블릿을 다시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병실 협탁 위에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나란히 세워두고 저는 침대 머리맡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링거줄이 손등에서 흔들렸지만 저는 그 줄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정리하고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요. 몇 시간 전 진단서를 받아들고 진료실 의자에서 떨고 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손끝의 떨림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 위쪽에 깜빡이는 빨간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새로 만들어둔 폴더를 열었지요. 폴더 안에는 거실에서 정수가 지연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던 장면, 두 사람이 와인 잔을 부딪히며 제 얘기를 안주거리로 삼던 장면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침실 카메라 녹화 파일을 추가로 백업했지요. 지연이 사망보험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정수가 5억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펴보이던 장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침실에 울려 퍼지던 그 모든 순간이 한 묶음의 파일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금융기록 차례였지요. 저는 태블릿을 끌어당겨 금융 앱을 열고 700만 원이 제 계좌에서 정수의 계좌로 빠져나간 거래 명세서를 화면 캡처로 저장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받는 사람 명의까지 또렷이 박혀 있었지요. 저는 그 캡처 파일을 별도의 폴더에 따로 정리해두고 폴더 이름에는 손가락 끝으로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횡령. 그 두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지요. 폴더 옆에 위조 서명이라고 적힌 또 다른 폴더가 자리 잡았고 그 안에는 병원 원무과에서 받아온 수술 연기 신청서의 사진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침대 위에 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지요. 명함 모서리가 살짝 닳아 있었고 한쪽 귀퉁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직장에서 거래처 직원이 제게 집요하게 협박 문자를 보냈을 때 신변 보호 상담을 받으며 받아둔 강력팀 장민호 형사의 명함이었지요.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휴대전화에 직통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지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여보세요, 장민호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받쳐들며 입을 열었지요. 형사님, 저 오혜민입니다. 3년 전에 협박 사건으로 상담받았던 사람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혜민.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장 형사가 잠이 깬 듯 자세를 고쳐 앉는 기척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지요. 형사님, 지금 제 집에서 살인미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저는 그 침묵을 깨뜨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 형사의 목소리가 단번에 잠기운을 떨치고 또렷해졌지요. 제가 지금 입원 중인데 남편이 제 수술을 몰래 미루고 7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집에 내연녀를 데려와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저를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시어머니까지 통화로 이 일을 부추기는 정황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호흡으로 말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환자분,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십니까? 장 형사가 무언가를 적는 듯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함께 들렸지요. 강북 성복 종합병원 8층 805호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댁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동호수,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 형사가 빠른 말투로 물었지요. 저는 신혼집 아파트 단지명과 동호수, 도어록 비밀번호를 한 자리도 틀리지 않게 알려주었습니다. 정수가 안에 있는 이상 문이 안에서 잠겨 있을 수도 있었지만 비밀번호만 정확히 알려두면 경찰이 곧장 진입할 수 있을 것이었지요. 환자분, 지금 그 영상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 쪽에 공유 가능하십니까? 장 형사가 한 박자도 끊기지 않고 물었지요. 공유 링크 만들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거실 카메라, 침실 카메라 영상이랑 음성 녹음 모두 백업해 두었습니다. 금융 기록 캡처랑 위조 서명 사진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끌어당겨 공유 링크를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나 부부 다툼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의료방치, 그러니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거지요. 장 형사가 다시 한번 짚어 물었습니다. 네, 형사님. 두 사람이 침실에서 사망보험금 5억 원, 그리고 제가 수술받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악화되어 죽기를 바란다는 대화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통화에서 그 계획을 칭찬하고 보험금 분배까지 논의했어요. 모두 음성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침대 시트를 단단히 움켜쥐며 답했지요. 알겠습니다. 마침 인근 순찰차가 그 단지 근처를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력팀 호출하고 출동시키겠습니다. 통화 끊지 마시고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환자분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해 주셔야 합니다. 장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굳어졌습니다. 네, 형사님. 끊지 않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우고 태블릿 화면을 두 손으로 잡았지요. 수화기 너머로 장 형사가 무전기를 잡고 호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출동 요청, 살인미수 진행 중, 강력팀 체포조 출동, 지구대 협조 요청이라는 짧고 단호한 단어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지요. 저는 그 무전 소리를 들으며 침실 카메라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침실에서는 정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화장대 안쪽 벽장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와인 잔을 든 채로 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벽장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작은 소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고 정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휴대전화에 대고 곧장 상황을 전달했지요. 형사님, 지금 남편이 침실 벽장 앙금고를 열고 있습니다. 안에는 생명보험 증권 원본하고 아파트 등기부 권리증이 들어 있어요.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경찰차가 단지 입구를 통과한 걸로 확인됩니다. 7분 안에 현관 앞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계속 화면 봐주세요. 장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이어졌지요. 네, 보고 있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어깨에서 손으로 다시 옮겨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수가 금고 다이얼을 한 칸 한 칸 돌렸고 지연이 와인 잔을 협탁에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나 정수의 등 뒤로 다가갔지요. 자기야, 그거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지연이 정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보험 증권하고 집문서. 마누라가 여기다 다 처박아 놨더라. 정수가 다이얼을 마저 돌리며 답했지요. 자기 그거 어디서 알았어? 비밀번호. 지연이 정수의 어깨에 턱을 얹으며 키득거렸습니다. 마누라 결혼기념일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정하겠어? 정수가 비웃듯이 답했지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한쪽 입꼬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손등으로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는 사자리 숫자가 정수의 머릿속에는 그저 비밀번호로만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사실에 새삼 놀라지도 않았고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곡차곡 머릿속에 한 줄을 더 새겨 넣었을 뿐이었지요. 형사님, 지금 금고 비밀번호 거의 다 풀렸습니다. 아직인가요? 저는 휴대전화에 대고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분, 단지 입구 통과해서 일동 앞 진입로 들어섰습니다. 4분 안에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장 형사가 단호하게 답했지요. 화면 속에서 금고 다이얼이 마지막 한 칸을 돌아갔고 정수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가 금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안쪽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오, 자기야. 이거 다 보험 증권이야. 지연이 서류 봉투를 들춰보며 새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다 내 거지. 마누라가 가고 나면 다 내가 받는 거니까. 정수가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펼쳐 보였지요. 자기 진짜 부자다. 부자. 지연이 정수의 어깨에 매달리며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지 끝까지 모르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모르고 있어야 더 깊이 떨어질 테니까요. 형사님, 두 사람 지금 금고에서 보험 증권 꺼내고 있습니다. 보험금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저는 휴대전화 음량을 한 단계 더 올리며 답했지요. 환자분, 현재 1층 엘리베이터 탑승 완료. 1분 안에 현관 도착합니다. 환자분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보내주신 링크로 영상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 형사의 목소리가 한층 가까워진 듯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깊숙이 등을 기댔지요. 가슴 안쪽이 묘하게 차분해지면서 등줄기를 따라 흐르던 식은땀이 잦아드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모으고 침실 화면을 응시했지요. 화면 속에서 정수와 지연은 금고 안에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들고 손가락질하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목에 채워져 있던 환자 팔찌를 한번 매만졌지요.
오예민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는 그 팔찌가 그 순간만큼은 제 이름이 가장 또렷하게 새겨진 어떤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 한쪽 구석에 떠 있는 위치 공유 지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파란 점으로 표시된 경찰차 2대가 신혼집 아파트 동 입구를 막 통과하는 모습이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지요. 저는 휴대전화를 든 손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도착하셨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지요. 네, 환자분. 5분 안에 모든 상황 종료시키겠습니다. 화면 끝까지 봐주십시오. 장 형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또렷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실 카메라 화면을 다시 응시했지요. 정수와 지연은 여전히 금고 앞에서 보험 증권을 펼쳐보며 키득거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등 뒤로 닫혀 있는 신혼집 현관문 너머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들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침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정수가 금고 안에 보험 증권을 손가락으로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수의 어깨에 턱을 괴고는 서류에 적힌 보험 가입 금액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새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등 뒤로 닫혀 있던 신혼집 현관문 너머에서 작은 발소리가 잦아들고 도어록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는 기척이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그 순간을 응시했지요. 띠리릭. 도어록 풀리는 소리가 거실 카메라 화면으로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면을 거실 카메라로 전환했고 동시에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방검복을 챙겨 입은 장민호 형사가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잡혔지요. 장 형사의 뒤를 따라 강력팀 체포조 4명이 일렬로 발을 들여놓았고 그 뒤로 무전기를 손에 든 지구대 경찰관들이 거실 안쪽으로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침실에서 그 소리를 들은 정수가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누구야? 누가 왔어?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누가 들어왔어? 지연이 정수의 팔뚝을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사색이 되어 물었지요. 정수가 황급히 침실 문을 열고 거실 쪽을 내다보는 순간 거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선장 형사와 정면으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장 형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수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지요. 김정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십시오. 장 형사의 목소리가 거실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가 침실 문틀을 잡고 비틀거리다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탁 하고 캔이 떨어지면서 거품이 부엌 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지연은 침실 안쪽에서 갈색 명품 가방을 두 팔로 끌어안은 채 화장대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 사시나무 떨듯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화면 너머에 저까지 느낄 수 있었지요. 아니 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수가 두 손을 어색하게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수,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리십시오. 장 형사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단호하게 명령했지요. 정수가 입가에 어색한 웃음을 띠며 슬쩍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형사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마누라가 신고한 모양인데 가족 일이라서 저희끼리 풀면 되는 거예요. 정수가 손사래를 치며 거실 쪽으로 비실비실 걸어 나왔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와이프 수술 일정을 위조 서명으로 미루셨습니까? 장 형사가 정수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강하게 짓누르며 물었지요. 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화면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입꼬리에 매달려 있던 어색한 웃음이 단번에 흘러내렸고 정수의 두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무슨 위조 서명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장 형사가 한쪽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정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지요. 화면에는 침실에서 정수와 지연이 사망보험금을 입에 올리며 깔깔대던 장면이 또렷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정수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정수의 무릎이 그대로 꺾이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이건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농담한 거예요. 정수가 두 손을 비비며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와이프 명의 계좌에서 보험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셨습니까? 농담으로 위조 서명을 했고요. 장 형사가 곁에 선 강력팀 형사에게 손짓하자 다른 형사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정수의 눈앞에 펼쳐 보였지요. 어제 새벽 정수가 병원 원무과에 제출한 수술 연기 신청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글씨가 오해민 본인이 입원 당일 작성한 동의서의 서명과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지요. 정수가 입을 떡 벌리고 그 종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정수의 시선이 종이에서 떠나지 못한 채 굳어버렸지요. 형사님, 저는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가서 마누라 수술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피해자의 수술비 그렇게 썼습니까? 장 형사가 정수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정수의 입이 그대로 다물어졌습니다. 정수가 무어라 답하려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지요. 정수의 시선이 침실 쪽으로 향했고 화장대 구석에서 갈색 가방을 끌어안은 채 떨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형사들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안지연, 그 자리에서 가방 내려놓고 일어나십시오. 장 형사가 침실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지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자기가 부르길래 온 거예요. 지연이 가방을 가슴에 더 단단히 끌어안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마누라 수술 미루라고 부추기는 말을 직접 하셨습니까? 장 형사가 다시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 올리며 침실 쪽으로 다가갔지요. 화면에서 지연 본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마누라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자연스럽게 갈 거라며 키득거리던 그 목소리가 거실과 침실 사이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지요. 지연이 무릎을 꺾으며 화장대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끌어안은 두 팔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기 시작했지요. 이건 다 자기가 시켜서 한 말이에요. 저는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지연이 손가락으로 정수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뭐? 누나가 먼저 보험금 얘기 꺼냈잖아. 누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했잖아. 정수가 거실 바닥에 앉은 채 지연을 향해 고개를 휙 돌리며 외쳤지요. 무슨 소리야? 자기가 먼저 5억 나온다고 자랑했잖아. 자기가 수술 미뤘다고 그랬잖아. 지연이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장 형사가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한번 들어 올리자 강력팀 형사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였지요. 한 형사가 정수의 양 팔뚝을 뒤로 꺾어 잡았고 또 다른 형사가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지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갈색 가방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서 입구가 벌어져 향수병과 진주 귀걸이가 침실 카펫 위로 흩어졌지요. 김정수, 안지연.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장 형사가 두 사람을 차례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 형사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지요. 수갑이 정수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짧고 단호하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가 손목을 비틀며 발버둥 쳤지만 강력팀 형사 2명이 양쪽에서 어깨를 짓누르자 정수의 몸이 그대로 거실 바닥에 무릎 꿇려졌지요. 형사님, 저 마누라가 신고한 거 맞죠? 저 마누라가 다 꾸민 일이에요. 마누라가 미친 거라고요. 정수가 거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부인께서는 본인 명의 카메라로 본인 집안을 녹화하셨고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본인이 제출하셨습니다. 그게 사모님께서 꾸민 일이라면 그건 김정수 본인이 사모님께 위조 서명과 횡령과 살인미수를 통째로 들켰다는 뜻일 뿐이지요. 장 형사가 차갑게 잘라 말했지요. 정수가 입을 떡 벌린 채 한참을 멍하니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고 정수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이더니 그대로 축 늘어졌지요. 저는 병실 침대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두 사람이 토해내는 악다구니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고 가슴 안쪽에는 어떤 흔들림도 일지 않았습니다. 장 형사가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카메라 쪽을 한번 응시했지요. 저는 침실 카메라 너머로 장 형사와 시선이 마주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 형사가 카메라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휴대전화 화면을 마주한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답했지요. 거실 한쪽 구석에서는 강력팀 형사 한 명이 침실에서 가져온 보험증권과 등기부 권리증을 비닐 증거 봉투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형사는 화장대 위에 놓인 진주 귀걸이와 옥반지가 든 보석함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을 남겼지요.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정수와 지연의 양 팔뚝을 각각 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병실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시리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더 이상 한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 위쪽에는 빨간 점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그 옆 태블릿 화면에는 클라우드 저장소의 폴더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정리되어 있었지요. 저는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한번 닦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지요. 검푸르던 새벽 하늘 한쪽 모서리가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모습이 환자복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제 시야 끝에 어렴풋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들어 올려 마지막 녹화 영상을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한 뒤 침대 옆 협탁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지요. 이제 남은 일은 시어머니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 그리고 제 손으로 다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질 무렵 강력팀 형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정수와 지연이 신혼집 현관문 밖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이 거실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정수는 수갑을 찬 손목을 등 뒤로 어색하게 모은 채 두 형사에게 양 팔뚝을 붙들려 비틀거리며 끌려 나갔고 지연은 갈색 가방을 강력팀 형사가 증거품으로 압수해간 탓에 양손이 텅 빈 채로 신음을 흘리며 따라 나갔지요. 복도 너머에서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깬 옆집 부부가 현관문을 빠끔 열고
두 사람의 검거 장면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도 베란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래층에서는 잠옷 차림의 노부부가 복도에 나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카메라 마이크 너머로 어렴풋이 들려왔지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내려놓고 침대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링거줄이 손등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옆구리에서 욱신거리던 통증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그 통증조차도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지요. 저는 가방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와 목덜미에 식은 땀을 천천히 닦아내고 흐트러진 환자복 매무새를 손가락 끝으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병실 문이 노크와 함께 살짝 열리고 야간 당직 간호사가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지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려서요. 당직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 좀 하느라고요.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새벽 시간인데. 당직 간호사가 침대 곁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자격 박탈 서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 보호자 등록도 같이 해주시고요. 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부탁했지요. 보호자분이요. 김정수 보호자분 말씀이세요. 당직 간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위조 서명으로 수술 미루고 수술비 빼돌린 거 아까 형사님께 다 신고했어요. 지금 그 사람 경찰에 끌려가고 있어요. 저는 또박또박 답했지요.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입을 다물고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바로 원무과 야간 담당한테 연락해서 서류 준비시킬게요. 환자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직 간호사가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지요.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들어 친정 동생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신호음 2번 만에 잠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지요. 언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혜진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나왔습니다. 혜진아, 미안한데 지금 병원에 좀 와줘. 보호자 바꿔야 해. 저는 침착하게 말했지요. 보호자라니. 형부는 어디 갔는데? 혜진이 잠이 확 깬 듯 자세를 고쳐 앉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경찰서에.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할게. 일단 와줘. 저는 짧게 답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지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다시 등을 기대자 휴대전화 화면 한쪽에 장 형사로부터 새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경찰서 강력반에 두 사람을 분리해서 수용했고 시어머니 오복래에게도 조사 협조 요청을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지요. 문자 알림 아래쪽에 짧게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수술 일정부터 다시 잡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한참을 화면을 응시했지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가만히 쓸어내리다가 답장을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수술 마치고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저는 휴대전화를 협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같은 시각 강북경찰서 강력반 취조실에서는 지연이 책상에 엎드려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책상 맞은편에 앉아 펜을 손가락에 끼우고 천천히 돌리며 지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안지연 씨, 안주인 노릇 한번 해보라던 말 김정수가 했지요. 형사가 책상에 놓인 녹취록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건 정수 씨가 한 말이에요. 저는 그냥 받아준 거예요. 지연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답했지요. 그 가방
어디서 나온 돈으로 산 줄 정말 모르셨다고요. 형사가 책상에 놓인 거래 명세서 캡처를 들어 올렸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정수 씨가 자기 돈으로 샀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연이 책상 위로 다시 엎드리며 흐느꼈지요. 그러면서 입원한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셨습니까?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짚어 물었습니다. 지연이 입을 다물었지요. 지연의 어깨가 한번 들썩이더니 갑자기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형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다 정수 씨가 시킨 거예요. 정수 씨가 5억 들어온다고 안주인 자리 차지하라고 부추긴 거예요. 저는 정수 씨 말만 믿은 거예요. 지연이 새된 목소리로 악을 썼지요. 같은 시각 옆 취조실에서는 정수가 책상에 양 팔꿈치를 짚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 형사가 책상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정수의 눈앞으로 천천히 돌려놓았지요. 김정수, 본인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지요. 장 형사가 마우스 클릭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침실 카메라에 녹화된 정수 본인의 목소리가 취조실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지요. 수술을 미뤄 알아서 악화되기를 바란다던 그 말이 정수 자신의 입에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 정수의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정수가 양손을 얼굴에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정수의 두 눈이 핏줄이 선 채로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침이 허옇게 굳어 있었지요. 이건 술 마시고 농담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농담으로 위조 서명을 하고 농담으로 수술 선납금을 환불받아 본인 계좌로 가져가고 농담으로 피해자의 인장수단으로 700만 원을 빼돌리셨군요. 장 형사가 책상 위에 서류 한 장 한 장을 차례로 펼쳐놓았지요. 정수가 그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원 동의서, 서명과 나란히 대조한 위조 서명 사본, 거래 명세서, 병원 원무과 환불 처리 기록, 그리고 침실 녹화 영상 캡처가 한 줄로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정수가 한참을 그 서류들을 응시하다가 결국 책상 위로 얼굴을 떨구며 짧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력반 입구에서 요란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한 노부인이 들이닥쳤지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우리 아들 어디 잡아가뒀어? 오복래가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친 채 강력반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픈 마누라 옆에 있어주려고 한 일을. 왜들 이러는 거야? 오복래가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오열했지요. 장 형사가 취조실 문을 열고 강력반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복래가 장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매달리며 울먹였지요. 형사님, 우리 정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에요. 다 며느리가 꾸민 일일 거예요. 오복래가 장 형사의 다리에 매달리며 사정했습니다. 오복래 씨, 잠시만 진정하시고 저쪽 의자에 앉으시지요. 장 형사가 오복래의 손목을 잡아 천천히 떼어내며 차분하게 답했지요. 우리 아들 좀 풀어주세요. 며느리가 다 거짓말로 신고한 거예요. 그년이 원래 사이코예요. 오복래가 두 손을 모아 비비며 사정했습니다. 장 형사가 오복래를 의자로 안내해 앉히고는 곁에 선 강력팀 형사에게 손짓했지요. 형사가 노트북을 들고 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오는 오복래 자신의 목소리가 강력반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지요. 그년 수술 안 받게 잘 처리한 거 맞지? 보험금 나오면 일단 절반은 엄마한테 보내고 빨리 그년이 떠나줘야 너희도 새 출발을 하지. 녹음 속 자신의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흘러나오는 동안
오복래의 얼굴이 단번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던 오복래가 한참 만에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소리도 새어 나오지 않았지요. 오복래 씨, 살인 방조 및 교사 혐의로 입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장 형사가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복래가 의자에 그대로 무너지듯 등을 기댔지요. 방금 전까지 강력반 바닥에서 통곡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오복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는 그 시각 헝클어진 머리로 달려온 동생 혜진이 침대 곁에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지요. 언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혜진이 눈가가 붉어진 채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저는 혜진의 손을 가볍게 마주쥐며 답했지요. 형부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혜진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울먹였습니다. 혜진아, 울지 마.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저는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침착하게 말했지요. 원무과 야간 담당이 보호자 변경 서류와 수술 동의서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서류를 받아들고 협탁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지요. 손가락 끝으로 펜대를 꼭 쥐자 떨림 없는 손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보호자 변경 서류의 새 보호자 칸에 친정 동생 오혜진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지요. 그러고는 수술 동의서를 펼쳐 환자 본인 서명란에 평소 제 필체 그대로 받침을 둥글게 마무리하는 그 글씨로 오혜민이라는 새 글자를 천천히 새겨 넣었습니다. 환자분 수술 일정은 가장 빠른 날로 다시 잡았어요. 내일 오전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원무가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답하고 펜을 협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지요. 혜진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등받이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한바탕 폭풍 같던 새벽이 지나가고 병실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한 가닥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동식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한 칸 한 칸 머리 위를 지나갔지요. 저는 침대 위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배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차오르는 것이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한참을 가늠해 보다가 결국 저는 그것이 안도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10년 동안 한 번도 제 손으로 적어본 적 없는 종류의 서명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자리에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수술실 천장의 둥근 무영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마취 기운에 천천히 잠겨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 너머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건네고 간호사 한 분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환자 본인 서명란에 직접 적어 넣은 오혜민이라는 새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회복실의 흰 천장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지요. 혜진이 침대 곁에 앉아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친정어머니가 그 옆에서 손수건을 입에 댄 채 어깨를 들썩이고 계셨습니다. 언니 정신 들어. 수술 잘 됐대. 혜진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속삭였지요. 우리 혜민이가 살았어. 살아서 돌아왔어. 친정어머니가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울먹이셨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저는 입가에 마른 미소를 띠며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지요. 3주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한 바퀴씩 걷는 것으로 회복 일과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친정어머니가
끓여오신 호각죽과 미음을 천천히 비웠지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거울 속 얼굴에 핏기가 한 가닥씩 돌아왔고, 두 주가 지날 무렵에는 혼자서 화장실에 다녀올 만큼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전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지요.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변호사가 펼쳐놓은 서류 한 장 한 장에 또박또박 서명을 했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700만 원 반환 청구서, 그리고 신혼집 단독 명의를 확인하는 등기 관련 서류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었지요. 오혜민 씨,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정수 씨가 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시어머니 오복례도 같이 포함해 주세요. 저는 펜을 가지런히 책상에 내려놓으며 답했지요. 오복례 씨도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 종이를 차곡차곡 정리해 넣으며 답했습니다. 퇴원 당일 혜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신혼집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거실 한복판에 정수의 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저는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곧장 거실로 걸어나가 부엌 싱크대 옆에 쌓여있던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한 장 펼쳤습니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혜진이 팔을 걷어붙이며 다가왔지요. 고마워. 같이 하자. 저는 짧게 답하고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수의 양복과 셔츠, 평소 즐겨 입던 가디건을 옷걸이째 끄집어내려 봉투 안에 쑤셔 넣었지요. 욕실에서 정수의 면도기와 칫솔, 향수와 헤어 왁스를 차례로 꺼내 한 곳에 모았고, 신발장에서 구두 5켤레를 꺼내 종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혜진이 책장 한쪽에 꽂혀 있던 정수의 책들과 결혼 앨범까지 빠짐없이 봉투에 옮겨 담았지요. 이 결혼 앨범도 버릴 거야. 혜진이 두꺼운 앨범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버려. 한 페이지도 남기지 마.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며 짧게 답했지요. 화장대 안쪽에서 정수가 결혼 전 제게 선물했던 손목시계와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들도 미련 없이 봉투에 떨어뜨렸지요. 어머니가 시집올 때 챙겨주신 옥반지와 진주 귀걸이는 경찰서에서 증거품으로 보관 중이라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어머니께 다시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5장이 가득 찰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봉투를 단단히 묶어 현관문 밖 복도에 차곡차곡 내놓고 손을 털었을 때 혜진이 가만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속이 다 시원하다.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 시작이야. 가구도 다 바꿀 거야. 저는 거실을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거실 가구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정수와 함께 쓰던 가죽 소파를 헌 가구 수거 업체에 넘기고 그 자리에 친정어머니가 함께 골라주신 연한 회색빛 패브릭 소파를 새로 들였습니다. 부부 침실에서 함께 쓰던 침대도 새로 바꾸었고 화장대 위치도 창가 쪽으로 옮겨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 새로 놓았지요. 집안 곳곳에는 향긋한 디퓨저를 놓아두었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라벤더 향, 침실에는 가벼운 시트러스 향, 욕실에는 백합 향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자리를 잡았지요. 정수의 흔적이 단 한 가닥도 남지 않게 된 그 집에서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지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차질 없이 제출했고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건의 윤곽은 또렷했습니다. 정수 측 변호인이 침실 카메라 녹화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지만 제가 본인 명의 주거지에 본인 안전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이고 본인의 동의로 녹화된 영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그 반격은 단번에 무력화되었지요. 위조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는 명백했고 인증수단 도용에 의한 700만 원 이체 거래 기록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수와 지연이 침실에서 나눈 사망보험금모의 대화 그리고 시어머니 오복래가 스피커폰으로 가담한 살인 방조 발언이 한 줄도 빠짐없이 법정에 제출되었지요. 정수는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연은 공범으로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받고 끝내 신용불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요. 시어머니 오복래는 살인 방조 및 교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그 폐륜적인 통화 녹음이 퍼져나가면서 동네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정수와 지연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두 사람의 구속 사실이 사내 제보를 통해 알려졌지요.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두 사람 모두 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저는 회사 동기를 통해 짧게 전해 들었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따뜻한 햇살을 한참 동안 받고 서 있었지요.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봄빛에 연두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직접 원두를 갈고 드립포트로 천천히 물을 부어 커피 한 잔을 내렸지요. 향긋한 커피 향이 부엌에서 거실까지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텀블러에 커피를 옮겨 담고 거실 창가 옆 1인용 의자에 깊숙이 앉았지요. 텀블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따뜻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저는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진단서를 받아들고 손끝까지 떨고 있던 모습, 정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던 모습, 휴대전화 화면 너머로 정수와 지연이 와인 잔을 부딪히던 광경,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침실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오던 그 새벽이 차례차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 모든 장면들이 더 이상 가슴 안쪽을 아프게 찌르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었고 제 손으로 마무리한 일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친정 부모님과 혜진이 새로 단장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려 내놓았지요. 미역국 한 솥, 갈치조림, 시금치나물과 도라지 무침,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찰밥까지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우리 혜민이가 직접 차렸어. 이 손으로 다 차린 거야. 친정어머니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씀하셨지요. 엄마, 울지 마. 이제 좋은 날만 남았어.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진짜 다 컸어. 진짜 다 컸다. 친정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며 식탁 의자에 앉으셨지요. 언니 진짜 멋있어. 진짜 자랑스러워. 혜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때 보호자로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저는 혜진의 손을 마주 잡으며 진심을 담아 답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향긋한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기시며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지요. 어머니의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두피를 타고 가슴 한가운데까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혜민아, 이제부터는 진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친정어머니가 제 뺨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싸며 말씀하셨지요. 응, 엄마. 그렇게 살게. 저는 어머니의 손에 제 손을 포개며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부모님과 혜진이 돌아가신 뒤 저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텀블러를 깨끗이 씻어 식기 건조대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니 봄밤의 서늘한 바람이 거실까지 부드럽게 흘러 들어왔지요. 저는 거실 조명을 한 단계 낮추고 침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로 들인 침대의 시트 위로 자리를 잡고 앉아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한번 들여다보았지요. 장 형사로부터 도착한 짧은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혜민 씨, 모든 절차 잘 마무리되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그 문자에 짧은 답장을 보냈지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협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봄밤의 별빛 한 가닥이 가만히 흘러들어오고 있었지요. 저는 베개에 머리를 가만히 누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8년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번째 인생의 첫 봄밤이 부드럽게 깊어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새소리가 베란다 너머에서 청량하게 들려왔지요.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부엌으로 걸어나가 다시 한번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앉아 진단서를 움켜쥐며 죽음의 공포에 떨던 오혜미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거실 창가에 서서 향긋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햇살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는 오혜민이 오롯이 제 자신의 두 발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텀블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한참 동안 내다보았지요.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따라 봄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었고 그 너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활기차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지요. 휴대전화 화면이 짧게 울리며 친정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혜민이 좋은 아침이지.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 저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띠며 답장을 입력했지요. 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창가로 다시 걸어가 텀블러를 한 모금 더 마셨지요.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 한가운데까지 부드러운 온기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오혜민의 두 번째 인생의 아침이 그렇게 환한 봄 햇살 속에서 또렷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칼은 모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혜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무너지는 순간에 울고만 있지 않고 두 발로 다시 일어서서 제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번째 인생의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견뎌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부디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